미국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연쇄살인범의 황금기로 불렀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에만 전체의 연쇄살인범의 45%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연쇄살인범이 급증해 전국이 공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1974년부터 1986년까지 13건의 살인, 51건의 강간, 120건 이상의 강도 사건으로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골든스테이트 킬러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40년 만에 범인 조셉 제임스 드안젤로를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경찰을 우롱하고 사람들은 왜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40년 동안 어떻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76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중부 세크라멘토 새벽 4시 란초 코르도바에 사는 여성은 곤히 자다가 갑자기 눈부신 손전등 불빛에 잠이 깹니다. 깜짝 놀란 여성을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괴한이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범인이 피해자를 묶을 때 열십자 모양, 즉 다이아몬드 타입으로 묶는데요. 모든 사건에서 이런 점이 발견되어 동일범 소행으로 밝혀집니다. 다음 날 그녀는 수치심과 슬픔에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이것이 연쇄 사건의 시작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7월 17일에 미성년자 한 명이 새벽 2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8월 29일과 9월 4일에는 여성 2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각각 신고합니다. 나중에 여성들은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범죄가 발생하여 강간을 당하고 일부 여성은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대부분이 세크라멘토 동부에서 파트너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아주 옅은 머리에 니트 후드 모자를 쓴 괴한이 한밤중에 창문이나 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며 총으로 위협하고 묶습니다. 밧줄이나 운동화 끈으로 다이아몬드 매듭으로 묶고 성폭행을 한 뒤에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데 그러나 강간범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일깨워주는 것뿐인데 한동안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져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 경찰이 무기력한 가운데 범인은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커플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간범은 연인이나 젊은 부부가 머물고 있는 집에 침입해 피해자 2명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 묶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강간을 합니다. 피해 남자의 등에 접시를 얹어놓고 접시의 진동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며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범인은 때때로 집에서 옷장과 서랍을 샅샅이 뒤지고 부엌에서 음식과 맥주를 마시며 여자를 다시 강간하거나 추가 위협을 가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개인 물건과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쳤지만 때로는 현금과 총기류도 훔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때때로 동이 트기 전에 범인이 집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살그머니 도망가서 피해자들이 그가 떠났는지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마당을 통해 도보로 탈출한 다음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공원, 학교 운동장, 개울가를 이용하여 거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1977년 10월까지 25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간 사건 중 6건은 10대 피해자와 관련이 있었고 그 중 2건은 15세를 갓 넘긴 소녀입니다. 잔혹한 범죄자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쇄살인, 강간, 강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조디악의 연쇄살인 사건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다지 주목과 보도를 받지 못해 타 지역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그의 범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초기 보도에서 언론은 그를 밤의 스토커라고 불렀습니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걸었고 커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과 창문을 잠갔으며 그 누구도 다음 표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진전이 없었고 유일한 진전은 그의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1978년 2월 2일 달콤한 시간을 즐기고 있던 신혼부부가 저녁 식사 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20세 KT와 21세 브라이언 마조레입니다. 부부가 걷다가 문득 눈앞에 보이는 집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되돌아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형체가 뒤에서 그들을 쫓아와 두 발의 총성이 발사되었고 두 사람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깅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한 신혼부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파란색 신발끈 외에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은 강간범이 사람을 납치할 때 사용했던 신발끈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부부가 범인의 얼굴을 보았기에 총을 쏜 것 같습니다. 범인은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강간을 하지만 죽이지 않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세크라멘토에서 여성 수십 명을 강간했는데 경찰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1979년 7월 범인이 세크라멘토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강간범은 사라졌지만 반대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연쇄살인범이 다시 나타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 남부의 작은 마을 골레타에서 한 부부가 집에서 묶인 채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방을 나갔을 때 용감한 부부는 도망치기로 했고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전 FBI 요원이었던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웃들이 계속 쫓아왔고 결국 범인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와 단검을 버리고 담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유일하게 실패한 사건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44세 정형외과 의사 부부 로버트 오퍼먼과 알렉산드리아 매닝이 골레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들은 묶인 채 심한 구타를 당했고 이웃들은 총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살인자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1980년 3월 13일 남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43세의 라이먼과 그의 아내 찰린 스미스가 둔기로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은 죽기 전 밧줄과 특이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찰리는 살해되기 전 강간당한 흔적을 보였습니다. 1980년 8월 19일 28세의 패트리스 해링턴과 25세의 남편 키스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둔기로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파트리스는 성폭행을 당했으며 두 사람 모두 묶인 흔적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밧줄이나 살인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1년 2월 6일 28세의 마누엘라 위트는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고 죽기 전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연이은 사망 사건에 남부 캘리포니아 경찰은 허를 찔렸는데 처음에는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찾지 못하고 살해 방식과 살해 무기도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건들을 연쇄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총에 맞았고 일부는 구타당해 사망했는데 유일한 연관성은 피해자들이 묶이고 여성이 강간당했다는 것이죠. 경찰은 큰 압박을 받고 있고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겁에 질려 있으며 여전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1981년 7월 27일 35세의 체리 도밍고와
27세의 그레고리 산체스가 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도밍고는 손이 묶인 채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고 산체스는 목에 총을 맞고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부림쳤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살인 장소가 1979년 12월 의사 2명과 그 남편이 살해된 장소와 너무 가까웠던 탓인지 결국 사건을 하나로 묶었고 각종 기술적 분석을 거쳐 그제서야 경찰은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살인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각도에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갑자기 범인의 행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남부에서 이번에는 중부로 옮겨갔습니다. 1986년 5월 4일 18세의 자넬 리사 크루즈는 캘리포니아 중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묶인 채 강간당하고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처럼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경찰이 사건을 전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세크라멘토 수사관이 범죄 현장의 상세 사진을 꼼꼼히 비교한 결과 단서를 발견하기 전까지 범인은 포박할 때 특수한 매듭법을 사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탈출하는데 어떤 단서나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역 경찰들은 그제서야 동일한 용의자의 사건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연쇄 사건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 전체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은 세크라멘토에서 시작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까지 확대됐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민들은 하루 종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잇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이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 조사는 여전히 지문을 크게 의존합니다. DNA 검사는 1980년대는 사용되지 않았죠. 범인은 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아 당시 경찰이 사건 검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건의 생존자와 일부 목격자들을 통해서 차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 키 173에서 178cm, 비교적 건장한 체격, 신발 사이즈 약 275mm, 비교적 민첩하게 담장을 쉽게 넘어갑니다.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는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단서들이 너무 적습니다. 또한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수사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기 위해 FBI와 힘을 합칩니다. 용의자의 범죄 심리와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특성을 요약합니다. 범인은 옷을 잘 입고 잘 관리된 차와 전과가 없으며 경찰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IQ와 판단력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건강도 좋고 외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심 범위가 없으면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죠. 경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사건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 용의자는 일정 지역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이 경찰을 조롱하듯이 단서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977년 12월 지역 일간지 세크라멘토 비편집실에 시가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 의문의 편지는 당시 큰 소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찰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길이 없었고, 확실한 것은 도발적인 행동이 경찰에게 압박감을 가중시켰다는 점이죠.
1년 후인 1978년 12월 캘리포니아 댄빌 마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근처에서 문서 3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무해한 산문을 옮겨 적은 문장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에세이 같습니다. 에세이의 내용은 학창시절 선생님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글 같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도가 어느 지역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범인이 지역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 뒷면을 넘기자 전율케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처벌하다.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인지, 지도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인지,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 3장의 노트를 마주한 경찰은 또 다시 무력한 상황에 빠졌고, 교활한 용의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게 더 많은 문제와 수수께끼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적 증거를 남기는 것 외에도 피해자는 매우 대담하게 경찰과 성폭행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만치 10번이나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강간범을 잡지 못하는 날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악몽에 빠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게 되는데 전화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거친 숨소리만 나올 때도 있지만 다시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화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욱 두렵게 합니다. 경찰은 처음에 범인이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단순한 협박으로만 여겼으나 범인의 대담함에 놀라고 맙니다. 1977년 3월 18일 세크라멘토 카운티 경찰은 연속 3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크게 웃으며 이미 다음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 경찰은 날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그날 밤 15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7년 12월 2일 경찰은 또 다른 신원불명의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다시 한번 당신은 나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 12월 9일 피해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투로 보아 피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한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977년 12월 10일 오후 10시쯤 세크라멘토 카운티 경찰서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밤은 와트 애비뉴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전에 전화한 사람과 목소리가 동일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지적한 와트 애비뉴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수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범인은 경찰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1978년 1월 2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너 어디에 있느냐고 묻길래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간헐적으로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년아 라고 말했답니다. 피해자는 전화 목소리가 악몽을 꾸게 한 범인이 맞다고 말합니다. 1978년 1월 6일 세크라멘토 상담실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용의자라고 주장하며 나는 한동안 무기력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통제할 수 없다. 누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너 지금 전화를 녹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답니다. 1982년 강간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고 전화 상대방은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겠다고 말했답니다. 1991년 또 다른 피해자도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통화 도중 여자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2001년 4월 6일에도 성폭행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숨소리만 들리다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범인이 계속해서 경찰에게 도전하는 가운데 경찰은 찾아낸 단서와 피의자가 남긴 일부 물적 증거 그리고 10건의 의문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인물이 발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전혀 알 수 없는 번호를 당시 기술로는 추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안타까운 단서, 휘갈겨 쓴 종이 몇 장, 이상한 전화 10통이지만 첨단 기술과 각종 첨단 장비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 경찰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1986년 이후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2002년까지 열심히 수사한 노력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용의자가 죽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까요? 경찰의 머릿속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며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결과 2002년 사건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어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범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김새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미해결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많은 경찰이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불이 붙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미셸 맥나마라라는 여성입니다. 미셸 맥나마라는 작가이자 범죄 블로거입니다. 그녀의 삶은 범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셸은 14살 때 이웃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 범죄 해결에 집착하게 됩니다. 미셸은 사립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글쓰기가 취미여서 직업을 바꾸고 TV 방송국과 협력하여 대본을 썼습니다. 2006년 미셸은 다시 취미인 범죄 수사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두 가지 취미를 결합해 자신만의 웹사이트 범죄 블로그를 만들고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미셸은 낮에는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미셸은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양한 미해결 사건의 범죄 과정을 연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 13건의 살인과 약 50건의 강간이 관련된 미해결 강간 살인 사건이 미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셸은 잔혹한 연쇄 강간 살인범은 법망을 피해갈 수 없어야 하며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사건에서 현장 사진과 부검, 보고서를 찾아 경찰이 연구할 시간이 없었던 세부 사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살인자의 범행을 바탕으로 연쇄 살인범을 골든 스테이트 시리즈 킬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차 살인자의 범죄 수법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의 심리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구와 분석은 미셸의 웹사이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미셸은 로스앤젤레스 매거진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현지에서는 즉시 관심을 일으켰는데 벌써 사건으로부터 27년이 지나 살인자는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미셸의 끊임없는 조사와 보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해결하도록 경찰에 온갖 종류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몇 달 만에 미스터리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출판사와 도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셸은 책을 쓰기 위해 은퇴한 형사들과 전직 강력계 경찰관들을 찾아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정보를 본 수사관들은 미셸이 스스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미셸의 분석과 연구는 매우 완벽하며 그녀의 목적은 책을 쓰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고 살인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미셸은 자신의 책이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 쓴 책을 완성할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 본성의 어둠과 마주한 탓에 미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고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불면증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편집증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이웃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적도 있답니다. 동시에 그녀의 강한 사명감 때문에 완전하게 사건에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면 황홀해하지만 사건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절망에 빠집니다. 미셸은 밤에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하루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도 복용해야 했습니다. 2016년 4월 미셸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고 이를 위해 극도로 흥분하여 3일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휴식을 취했을 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진단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46세였습니다. 사실 미셸은 이 사건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켰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 떠날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글 같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지만 그녀의 사망 소식은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중의 압력을 받아 2016년 6월 FBI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 몽타주와 피해자 증언을 일괄 공개하면서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50,000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미셸의 사망 이후 남편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빌리 젠슨 기자와 폴 헤인즈 수사관의 도움으로 책을 완성했고 2018년 2월 독자들에게 출간됐습니다. 책 제목은 어둠 속에서 사라질 거야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릅니다.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찰은 진범 추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서와 수천 명의 용의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범위를 좁히거나 특정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DNA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이 경찰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가게도 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사이트의 사용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DNA를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가계도를 완성합니다. 웹사이트의 원래 목적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고 웹사이트는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찰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역추적을 했는데요. 이 웹사이트가 가족 친족을 찾을 수 있는데 범인의 DNA를 이용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조사 범위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 샘플을 활용해 데이터를 추출한 뒤 용의자의 DNA를 업로드했습니다. 모든 일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경찰은 친인척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실제 용의자로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경찰이 수십 년 동안 방황하던 연쇄살인범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극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취약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용자와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웹사이트 사용자가 유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목적이 가족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작했으며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로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악명 높은 범죄자가 갑자기 가족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때로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대중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동안 무시됐던 DNA 단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DNA 단서를 따라 그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의 실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서가 미셸의 책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미셸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비인기 사건을 다시 대중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새로운 단서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단서 중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발표에서 우리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고 마침내 바늘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난 2018년 4월 25일 경찰은 용의자 조셉 제임스 드안젤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2017년 이전의 강간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어 공소시효가 지나도 기소되지 않으면 자동 권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드안젤로는 1970년대 후반 강간 혐의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3건의 살인 혐의와 13건의 납치 혐의로 캘리포니아 당국은 DNA 증거를 바탕으로 72세의 디안젤로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0년 가까이 살인 사건을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용의자로 등재된 적이 없었다고 발표했고 최근에서야 새로운 단서로 드안젤로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10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악마 디안젤로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쪽을 택하여 2018년 6월 29일 법정에서 그는 성폭행을 상징하는 주황색 죄수복과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서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3건의 살인, 50건의 납치, 50건 이상의 성폭행, 120여 건의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극악무도한 연쇄 강간범이자 살인범이 40년 만에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조셉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젤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내면적 고통을 이야기하며 뻔뻔하게 젤리를 밀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꾸며낸 이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중인격을 이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수감자의 몸에 정말로 선과 악이 얽혀 있다면 그는 왜 자수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에 연루된 많은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검찰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 이름을 낭독하자 유족들은 하나둘씩 일어섰습니다. 한 여성은 고인이 된 여동생의 사진을 들고 나의 여동생은 26세에 조셉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불행히도 나의 여동생은 악마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2년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진, 소셜미디어 스크린샷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조셉은 유죄 인정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그가 사형을 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싶은 술책입니다. 조셉 제임스 드안젤로는 어떤 악마일까요? 살인자 조셉 제임스 드안젤로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1973년 5월부터 1979년 7월까지 경찰이었습니다. 근무 중 망치와 개 구충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해 10월 해고됐습니다. 해고되는 동안 드안젤로는 경찰서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경찰서장의 집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1973년 아내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으나 나중에 이혼했습니다. 이웃들은 디안젤로가 30년 동안 지역사회에 살았으며 은퇴하기 전까지 27년 동안 세이브마트 식료품 유통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길거리에서 욕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쉽게 화를 내고 뒷마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셉이 체포되고 언론은 더 많은 내부 정보를 파헤치기 위해 그의 전 부인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시중에는 조셉이 순전히 아내의 보복을 위해
50건이 넘는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조셉의 아내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3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이혼했으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처 역시 모든 인터뷰를 거부하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과 자녀의 사생활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는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살인자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고통을 주었으나 당신 아이가 72세가 되도록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 감옥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겠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분통한 마음이며 악마 디안젤로를 고통스럽게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안젤로는 선고 전 피해자 진술을 듣고 나서 간단한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진술을 하나하나 들었고 내가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0년 8월 21일 디안젤로는 해당 범죄 지역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가 미셸은 죽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이 진실에 가깝다고 느끼며 범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책에 남깁니다. 머지않아 어느 날 당신 집 앞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집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초인종이 울리고 당신은 도망갈 길이 없다. 이를 악물고 그리고 불안하게 숨을 쉬어라. 계속 울리는 저 초인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미셸이 범인이 잡힌 것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2020년 11월 디안젤로는 노스컨 주립교도소에 있다가 이송되어 2021년 2월 현재 코코란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감옥에서 고통 속에 지내길 바라며 죽어서 더 고통스런 천벌을 받기를 바라봅니다. 미셸 씨를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들에게 천국에서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